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스미다스의 정보분석실. 오늘 시간에는 그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여러 군데서 이제 이름이 나오고 있는 그 조은희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왜 이제 특별히 이 사람을 선정을 했냐면요.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가 이제 더 큰 정치, 소위 말해서 대통령을 하고 싶은데 그 경력 차원에서 서울시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권 욕심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조은희 서초구청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인터뷰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서울시장을 자기의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일단 본인 생각은. 그래서 이제 좀 독특하다. 왜냐하면 다 비정상인데 혼자 정상이니까 독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독특한 분위기 때문에 그 이분을 선정을 해서 이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조은희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사실 이게 타인이 뭔가 잘못했거나 좀 유명한 공인이 뭔가 잘못했거나 그 사람이 교육을 뭐 어디까지 공부했거나 뭐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아는 데는 나무위키만한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상당히 나무위키를 참고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자는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뭐 나무위키 같은 거라 보고 말이야 방송을 하고 나무위키 같은 거에서 근거를 찾고 막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러실 텐데 저 같은 지식인은 말이죠. 박사학위가 있는 저 같은 지식인은 나무위키를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독약인지 아니면 보약인지 구분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지식인이 아닌 사람들이 나무위키를 보면 구분을 못하죠. 이게 먹어도 되는 버섯인지 먹으면 돼지는 버섯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시면 안 보시면 되고요. 저같이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봐도 된다. 왜냐하면 물론 틀린 거 많아요. 틀린 거 많은데 그 중에도 이 디테일하게 조사가 된 것도 많거든요. 디테일한 조사들. 그 다음에 그 나무위키에 적힌 문맥을 가만 보면 이 항목을 쓴 놈이 그 뭔가 얘를 좀 디스하려고 썼는데 디스하려고 쓰다 보니까 뭔가 디테일을 잘 아는 놈이 왜곡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앞뒤가 좀 틀린 것도 가만히 이제 그 문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지식인은 말이죠. 물론 저희 방송을 듣는 여러분 청취자분들도 다 지식인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도 된다. 나무위키 보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리려고 제가 좀 이러는 거고요. 알아봅시다. 조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쭉쭉 내려보면요. 이 사진은 좀 잘 나왔네요. 58세고요. 그러면 앞으로 뭐 서울시장을 한 3번 더 하면 70세 딱 채우는 거죠. 근데 뭐 그 정도까지 오래 하실 것 같지는 않고 한 2번 하시고 그만두시겠죠. 경북 청송 함안 조씨. 제 주변에 요새 조씨가 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조씨들이 많아요. 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함안 조씨 되시고요. 그 다음에 경북여자고등학교 이 명문입니다. 명문입니다. 대구에 있을 겁니다. 명문 고등학교죠. 그리고 이화여대 영문학 학사. 그리고 서울대학교 국문학 석사.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그러니까 아주 루트를 잘 밟으셨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청장 좀 하고 계시고 이전 경력은 영남일보 경향신문의 기자 출신, 대통령 비서실의 행사기획비서관도 했었고 문화관광비서관도 했었고 편집국장, 서울시청의 정무부시장까지 하시고 서초구청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만 따지고 보면 서울시장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행정 감각이나 경험은 충분하신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쭉쭉 내려오면 이분의 업적이 뭐냐? 이거를 최초로 만드신 분입니다. 이 대형 가림막. 이제 이걸 최초로 만드셔가지고 상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린 애플 어워드라고. 이걸 하신 분이군요. 나름대로 업적이 있으시네요. 뭐 반려동물 정책도 추진을 하셨고 뭐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도 향상시켰고 기타 뭐 사랑의 교회 도로 점용 특혜 논란이 있는데 이건 뭐 논란이 많은 부분이니까 법원에서는 판결이 났지만 사실 그 지하 공간을 그렇게 쓰는 게 되냐 안 되냐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하여튼 뭐 요거 논란이 근데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논란은 적고 업적은 좀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어, 이렇게 일단 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7월 17일 날 나온 이제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인터뷰 기사가 있는데요. 이 기사 내용을 쭉 분석을 해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십시오. 이 사진은 그렇게 잘 나온 사진은 아니군요. 이 각도 말고 반대쪽에서 찍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지난 7월 13일 서울시 서초구청장실에서 만난 조은희 구청장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에 대해 남의 생명 못지않게 나의 생명도 중요한데 너무나 안타깝다며 인터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서울시 25개 구청장 가운데 유일한 미래통합당 출신 여성구청장이고요. 강남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2018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당 후보로 살아남았습니다. 뭐 일을 잘했으니까 다시 선택을 받은 거겠죠. 조 구청장은 박 시장 빈소가 마련된 첫날 조문했다며 저와 6년 동안의 인연을 생각해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문상을 했다. 그러면서도 박 시장 성추행과 관련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박원순 씨하고 개인적인 어떤 그 인연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냥 성추행 관련해서는 그거 뭐 그건 그건 뭐 딴 얘기도 있어요. 그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이러면서 막 피해자 무시하고 그냥 애통함만 표시하는 이거는 사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범죄가 엄연히 있는데 하여튼 그는 최근 언론에서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통합당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사람들도 이름이 오르내리긴 합니다만 이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월 14일 관훈 토론회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은 비교적 참신하고 그 새로운 이걸 좀 제가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서울시장 후보군은 비교적 참신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믿음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언급하면서부터이다. 그는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서울시를 발판으로 대권 꿈을 꾸지 않는 엄마 시장이 필요하다는 말로 속내를 드러냈다. 그렇죠. 지난 1년간 업무에 집중하겠다며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던 조 구청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주변에 우구는 없지만 외로워도 슬퍼도 안 우는 캔디처럼 달려왔다면서 그간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게 이제 다른 구청장들이 전부 다 민주당 사람들이니까 막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 시장직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일단 이 주제가 시장직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서울시를 맡아야 한다. 뭐 이런 주제로 있었는데 이런 주제로 이제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일단은 기자가 묻습니다. 조직의 장이 여성이면 어떤 장점이 있나? 그랬더니 이제 답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고 싶지는 않다. 일하는 스타일이 중요하다. 지금은 엄마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오히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역대 서울시장은 대권 주자였다. 서울시장이 대권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면 안 된다. 예, 제가 사실 이 이유 때문에 이분의 인터뷰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뭐 이런 자리들이 그 많은 인구가 여기 속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선택하는 인기투표 같은 거다 보니까 자기가 대권 욕심이 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이런 게 마치 그 문화처럼 돼버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근데 사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서울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거의 어떻게 보면 전부입니다. 근데 그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행정에 집중하지 못하고 대통령 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서울시 행정에 생기게 됩니다. 또 그 밑에 일하는 저 부하들도 그냥 마음이 청와대로 가 있어요. 붕 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똑바로 되겠습니까? 돈 낭비가 더 심해지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기자가 다시 그 폐해는 무엇인가? 서울시에 집중하지 않고 외부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이제 서울시장이 세세한 것을 살펴주고 집안을 챙기는 데 집중해야 한다. 다른 욕심 없이 서울시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만 집중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되게 원론적인 얘기지만 사실 누구도 하지 않는 얘기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지금 출마하려는 대권 후보 서울시장들 후보들에게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대통령 선거 더 큰 정치 안 하겠다고 하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차기 서울시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답합니다. 서울은 인구가 1000만이고 예산이 2020년 기준 440조 원이다. 이렇듯 책임이 막중한 자리다. 야망이 나쁘지는 않지만 서울시를 발판으로 대권을 꿈꾸는 것은 좋지 않다. 서울 시민의 행복과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것에만 주력해야 한다. 이젠 진짜 엄마 시장이 필요하다.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시장직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실 선거를 해보면 낙선자와 당선자는 표 차이가 크지 않다. 당선자는 나를 지지하지 않는 나머지 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사실은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잘 없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돋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내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장이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대선에 출마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고작 1년도 채 못 채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물으니 서울시가 만신창이가 된다.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하고 싶은 것을 넘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 주인공이 국민이어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가 특정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함께 뛰면 어떨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조은희 구청장이 답을 합니다. 부적절하고 후보 중심의 자기중심적 사고다. 여의도식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여권 서울시장 후보로 추미애 법무장관이 부상 중인데 조 구청장이 시장 선거에 나서면 이길 수 있나?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하냐면 공교롭게도 성추문으로 낙마한 지자체장이 많다 보니 여성 후보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내 출마 여부는 당이 결정할 문제다. 라고 이제 일단은 답변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표현이죠. 그리고 지금 추미애 하는 짓을 보면 저런 인간이 서울시장을 했을 때 과연 서울시 행정이 어떻게 될 건가? 뻔하지 않습니까? 박원순 때도 성추행 당한 여직원이 함부로 박원순한테 말도 못했는데 물론 박원순 직접 성추행했던 여직원 말고 서울시 내에서도 큰 조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마 그런 그 성문제가 생길 겁니다. 성범죄들이. 근데 그거를 박원순 때도 마음대로 말 못했는데 추미애가 장관이면 그거 어떻게 말하겠어요? 무서워서. 추미애는 엄마 정치라고 할 수 없죠. 그건 아빠 정치도 아니고 그냥 할배 정치, 할배 정치. 하여튼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제 일반적인 논을 풉니다. 조 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2009년 그가 주도한 여성 행복 프로젝트로 서울시는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오세훈 전 시장의 디자인 서울이 저평가되었다고 보나? 라고 묻습니다. 그때 답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중요하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오 시장 때 추진한 세빛둥둥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만들고도 오랜 기간 문을 열지 않았다. 결국 문 열 것을 이런저런 이유를 찾고 핑계를 댔다. 오 시장의 경우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 서울을 추진해 성과를 냈다. 물론 박 시장이 했던 것 중에 좋은 것도 많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실명 올빼미 버스 등은 서초구에 적극 도입했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 다 성과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뭐 시장이 직접 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건다기보단 어차피 밑에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문제는 이제 그 추진력의 문제일 거다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문을 열어야 되는 세빛둥둥섬이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너무 오랫동안 그냥 방치해뒀었던 거죠. 그랬다가 한참 있다 문 열었으니까 결국에는 부술 것도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기자가 왜 지자체장과 관련한 성추문이 계속 터질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정책이나 이런 전문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답을 합니다. 여성들이 겪는 고통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성희롱에 대한 이해가 없다. 지자체 단체장은 당선되고 나면 너무 외롭다. 이를 주민들과 소통하며 극복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 반드시 박 시장 죽음과 관련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나도 진실이 궁금하다. 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계속 낼 것이다. 피해자가 나도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고통이 크게 공감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라고 질문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 내려오는 무의식적 성차별이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 10,000원이 되면 누군가 내려야 하는데 보통 여성 공무원이 내린다. 이런 일이 있나 보네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왜 젠틀맨은 가만히 있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무의식 중에 여성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제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건데 여성들은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제도적 대책은 없을까라고. 그랬더니 서울시의 경우 젠더 특보까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차라리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성 관련 비위를 감시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정부 기관이 그런 역할을 맡으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으니 아예 독립적인 곳에서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거 말고 또 다른 제3의 감시기관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 이런 이제 성문제 관련이나 이런 성 관련 비위를 감시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공수처 내에 이 특별 부서를 두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제 주제를 다시 좀 바꿔봅니다. 강남 재건축 재개발 수익 절반을 강북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 큰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 관련해서 집값 관련한 이제 질문을 기자가 합니다. 왜 자꾸 집값이 오른다고 보나? 그랬더니 답을 합니다. 서울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서울시가 주범이다. 공급을 줄이고 막아놨다. 재건축 재개발이 막혀있다.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며 뉴타운을 해체해줘서 결국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량이 줄었다. 그렇죠.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서울시가 공급을 안 했죠. 뉴타운도 다 막아버렸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에 거기 살던 이제 하층민들이 피해를 받는다. 단지 이 논리로 재개발 안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공급이 딸리니까 당연히 기존에 있는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이건 뭐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사가 다시 묻습니다. 약간 의아하니까 공공임대주택은 늘리지 않았나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아주 독특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린 건 맞는데 청년들을 청년임대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청년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려면 내 집을 갖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집을 갖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이 좀 있어도 자기 소유의 집이 있으면 이걸로 소위 말해서 은행에 대출받아서 본인의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경제적인 돈을 굴리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임대주택에 살게 되면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료 내고 돈이 모이는 건 둘째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신용 대비 좀 더 많은 돈을 굴려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초기 비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용적률을 2배 올려주고 건축비의 80%를 저렴하게 대출해준다. 더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임대주택이 된다. 8년 후에 이를 분양하는데 당연히 분양가는 오른다. 그 이익은 주택의 지주가 가져간다. 차라리 처음부터 청년들에게 장기 모기지 형식으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청년들이 임대 인생이 아닌 집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필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강남권 구청장으로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습니다. 답을 합니다. 강남은 교육과 교통이 편해서 수요가 많다. 하지만 강북도 강남 못지않게 역사도시로서 매력적인 곳이다.
수요가 많은 강남 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고 개발 이익을 강북의 교육이나 교통 개선에 투자한다면 서울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 강남은 강남답게, 강북은 강북답게 매력적인 곳으로 만드는 것이 서울의 균형 발전이다. 이게 사실 이 발언을 가만 보면요. 누구나 이런 얘기 할 수 있죠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입니다. 서울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데 대한 어떤 개발을 해서 돈을 벌어 들이려면 서울시가 자원을 확보하려면 개발이 가능한 곳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강남 같은 곳이죠. 그리고 거기서 개발 비용을 충분히 뽑아가지고 거기서 얻은 이제 이익금을 강북에 투자한다. 이거는 서울시를 경영할 수 있는 경영자 마인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말하는 어차피 강남은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서민들이 강남에 집을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마인드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죠, 사실은. 괜히 강남에 있는 아파트 뭐 30평짜리가 몇십억이라더라. 이런 거 가지고 괜히 이게 뭐랄까요, 좀 자괴감 들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그건 아파트가 비싼 게 아니라 강남에 그 땅이 비싼 거고, 강남에 그 땅이 비싼 이유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때문에 비싼 거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충분히 이익을 뽑아서 강북을 강남만큼이나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놓으면 강북도 올라간다. 그리고 공급량을 늘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시장이 안정이 될 거다. 그 사이에 건설업자들하고 유착해가지고 헤쳐먹는 거, 이것만 없으면 이 정책은 안정적으로 추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기자가 묻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있나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재건축 재개발을 늘리고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서초구를 예로 들면 경부고속도로 한남 IC에서 양재 IC 약 6.5km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법이 있다. 약 41만, 그러니까 12만 5천 평에 이르는 개발 가용지 가운데 일부 공간에 약 5천 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남 IC에서 양재 IC 사이에 6.5km 구간이 사실은 그렇죠. 그게 도시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알짜배기 도시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이거를 지하로 넣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주택을 짓게 되면 많은 어떤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아파트들을.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 강남만 이익이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전형적인 그거면 니들만 이익 보지, 그냥 강남만, 이런 논리인데,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개발 이익의 반을 강북 개발에 사용을 하면 된다는 게 이제 조현희 구청장의 아이디어입니다. 비슷한 논리로 강남 재개발, 재건축도 막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그 수익으로 서울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데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지금 낙후되어 있는 강남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강남도 발전시킬 수 있다. 근데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뭔 얘기를 하냐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야, 그러면 그 사이에 니들이 이익 뽑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불로소득이나 이익을 뽑는 사람,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이익을 뽑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 돼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그 불법적인 이익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 형태로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법을 안 만들죠, 국회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 친구들이 다 그걸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박원순 시장이 이제 부채를 많이 줄였다고 그거를 자기의 치적이라고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받은 제보에 따르면 그 부채를 어떻게 줄였냐, 그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던 여러 가지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산하기관들의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 건물을 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기존에 있던 산하기관들이 다시 세를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팔고 다시 이제 월세 내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장 현찰이 들어옵니다. 그 현찰로 서울시 장부에 부채를 다 이제 상계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당장 봤을 때 그러면 꽤 이득을 본 것 같죠. 부채 줄이고 뭔가 긴축재정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서울의 부동산이 엄청 올랐거든요. 지금 그 건물 가격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건물들을 매각할 때 과연 누가 그걸 샀을까요?
매각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주들, 지금 서울시에 소유했던 건물들을 샀던 건물주들을 한번 샅샅이 뒤져보면 현 정치권에 가까운 사람들이 과연 없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 뭔가 돈이 주고받은 것은 없을까? 사실 한동훈 부장이 있었던 대검 특수부 같은 경우에 보통 이런 류의 이제 특수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였습니다. 그걸 이제 다 분해를 해놨죠. 지금의 법무부가. 뭐가 무서워서 검찰의 수사력을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겁니까? 전 그거를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인터뷰 기사가 예상보다 좀 짧아서 여기쯤에서 끝났습니다. 끝났고 제가 본 바로는 조은익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했는 일도 그렇고 앞으로 서울시장이 된다고 하면 서울시 업무에 안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물론 뭐 이런 분도 이제 좀 더 파보면 개인적인 비리가 나올지도 모르죠. 뭐 사람을 다 믿을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밥상에 올라와 있는 어떤 그 반찬들 중에는 제일 괜찮다. 뭐 추미애라든지 박영선이라든지 이런 쓰레기들 말고 제일 낫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짐작으로도 제 촉으로 봤을 때 이분이 차기 서울시장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줄 서고 싶은 분은 빨리 줄 서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일단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 오늘 낮 시간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